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도시개발법, 정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에 토지상한 채권의 문제가 나왔죠. 근데 문제는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한다. 지방공사는 공공사업시행자죠. 자, 공공사업시행자.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우리 토지상한 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죠. 근데 시행자는 공공사업자도 있고 민간사업자도 있죠. 근데 공공사업자는 발행할 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필요 없고 민간사업자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되죠. 자, 그러면 지방공사는 공공사업자니까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런 나오면 틀리죠. 자, 민간사업자일 때 지급보증 받는 거죠. 자, 그래서 틀렸고 2번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때 발행 규모는 이거 시험에 참 잘 나왔죠. 이거 답도 여러 번 됐고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는 분양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발행 규모. 그래서 2번이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3번 토지상한 채권은 시행자가 이 초기 보상 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채권을 발행하면 매입한 사람한테는 나중에 그 채권을 매입한 사람한테 조성된 토지 건축물을 상환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상한 채권은 기명증권입니다. 기명인데 보상대금을 채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채권을 매입한 사람이 타인에게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명이고 이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전 가능하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우리 주택법의 주택상환사채는 이 기명증권이고 이전이 타인에게 안 되잖아요. 근데 토지상한 채권은 기명이면서 이전이 가능하다. 이전도 가능하고 질권 설정도 가능하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없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4번은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 어떻게 가격이 산정됐는지 토지상한 채권 발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우리 이 시행자가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때 발행 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상한 채권 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겠죠. 이렇게 발행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럴 때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 어떻게 가격이 산정되는지, 그것은 발행 계획에 기재될 사항이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 그래서 토지상한 채권 발행 계획에 토지 가격의 추산이 어떤 방식으로 추산이 됐는지 기재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거 나오면 내용이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내용이니까 물어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순에서 접근하세요.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도 하나의 시험 문제를 푸는 요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토지 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한채권 발행할 수 있다. 자, 토지상한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토지자가 원할 때 그리고 또 초기 보상 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발행하니까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한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기억할 것은 공공사업자는 지급보증 필요 없고 민간사업자는 지급보증 필요하고 그리고 발행 규모는 2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발행 방법은 기명증권인데 이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추산 방법은 발행계획서에 기재될 사항이다. 그리고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한다. 이런 내용들 토지상한채권 수용 방식 관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처분. 자, 환지 방식이죠. 자, 환지 처분은 교환해 주는 거잖아요. 자, 교환한단 말은 권리가 옮겨진다. 그죠? 환지 계획에서 정해 준 대로 토지를 나눠주는데 권리가 옮겨지는 거죠. 자, 그러면 환지 처분 절차죠. 자, 우리 환지 처분 절차. 시행자가 이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다 했어요. 그러면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들이 그 개발구역 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시행자는 대신 사업해주고 나중에 공사 비용만큼 채비지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행자는 일반적인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땅 사서 사업을 하니까 바로 공사 끝나면 바로 준공사 신청하지만 환지 방식에서는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시행자가 공사가 끝났습니다라고 공사 완료를 공고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사 완료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람을 시키죠. 그래서 이 완료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공람을 14일 이상 공람시키면 이 완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그 공람기간 내에 의견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하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택지개발에 대한 준공검사 받았으니까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환지 처분을 해야겠죠.
자, 환지처분 교환해 준다는 이야기야. 매들이네. 중고검사가 있으면 60일이네. 그러면 시행자가 환지 처분할 때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겠죠. 알리고 그리고 환지 처분을 공고합니다. 이건 누가요?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그죠? 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중고검사 받으면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하고 그리고 환지 처분할 때는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를 공고한다.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는 이 환지 처분 공고가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환지 처분 절차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자, 틀린 것은 봅니다. 1번 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이 한 개발사업 공사의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 내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자가 공사가 끝났습니다라고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람을 한다 그랬죠? 열람시킨다. 그러면 의견 있는 사람은 이 공람 기간 내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자, 2번.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자, 환지 방식은 교환하는데 내가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나중에 환지가 끝나면 과부족분에 대해서 금전으로 정산, 즉 청산해야겠죠? 자,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는 청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시행자는 지정권자 중고검사 받으면 90일 이내 환지 처분한다. 자, 이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중고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시행자는 몇일 이내에 환지 처분하라고요?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90일이 틀렸네요. 답은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지금 환지 처분하려면 뭘 해야 돼? 환지계획 정하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린다는 말은 이 통지한다, 그죠? 그리고 관보 공보에 이를 공고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환점을 통지하고 공고한다. 자, 절차 맞죠?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이 정해진 환지는 언제 이 환지에 대한 수익권 취득해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그 공고 다음 날부터 환지는 뭘로 본다고요? 종전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새로운 환지로 옮겨진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고요? 공고 다음 날부터. 자,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오죠? 그러니까 환지 처분 효과 이런 내용들 잘 체크하시고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은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한 사유다. 해당하죠. 이것도 시험에 무려 3번이나 최근 나왔어요. 원래 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그런데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사유도 있죠. 자, 그걸 우리는 중국집 천정에 불났다.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사유. 중국집 천정에 불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왔죠. 국가가 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죠? 국가가 맞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이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 그래서 여기서 장관이 요청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저기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이들이 시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 제한하죠. 근데 여기는 정의란 것은 공공기관의장, 정부 출연기관의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해 줄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 숫자 국가계획 제한 공공기관의장,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의장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디다 틀렸어요? 이 30만이 아니라 20만이 아니라 30만이죠. 그래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해 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제안은 국가가 투자한 공공기관의장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의장이어야 돼요. 여기는 지방공사 사장이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다음은 3번이고요. 천재지변, 천정이 불났다.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은 뭐예요? 시도 대도시 간의 협의가 불성립할 때. 시도 대도시의 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시도시나 대도시장이 협의가 안 된대. 그러면 협의가 불성립하면 그때는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한 사유 중국집 천정의 불.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지정권자는 원래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인데,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조합입니다. 자,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예,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 수 있죠. 조합이 설립되면 지정권자가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면 지정권자가 사업을 시행하죠. 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조합도 시험에 참 자주 나왔죠. 자,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자, 인가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하는데 조합이 성립되는 것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그 다음에 2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할 때는 지정권자로 변경인가 받는다. 자, 우리 이제 조합을 설립할 때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하면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거예요. 변경할 때도 똑같이 변경 인가 받아야죠. 근데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아도 되죠. 그 경미한 변경, 정관의 내용 중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면 되잖아요. 뭐가 경미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알리는 방법, 공고 방법 변경은 신고다. 이것도 시험 지문에 작년에 나왔고 그전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할 때는 인가 받는다가 아니라 신고합니다. 변경 신고해요.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신고다. 2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는 동의서 첨부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토지소유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와 도시개발조합은 엔드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다. 3분의 2분의 1 얻는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3분의 2분의 1 동의 얻어서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은 누가 돼요? 그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나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 아니에요. 도시개발은 택지개발 사업이니까. 자, 그러면 조합원은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된다.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의 얻어서 조합이 설립되면 그 안에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4번도 맞고 조합 설립 인가받은 조합부 대표자는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죠. 인가받았으면 지정권자 인가받았으면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요. 그러면 조합은 이 등기가 되면 성립한다.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같이 연결되는 지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꼭 체크하시고 답은 2번이 답이죠. 예, 그 다음에 57번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물었어요. 자, 우리 법의 시행자란 우리 개발법의 공공사업 시행자, 민간사업자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공공사업 시행자, 민간사업자. 그 중에 공공사업자 4명은 기억하셔야죠. 공공사업자. 자, 여기 있는 국가, 지자체,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국가가 투자한 기관, 공공기관, 일명 공사라고 하죠.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6개 공공기관이 있어요. LH,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 매입공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정부가 100% 돈 투자한, 그래서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이고 철도공단은 정부 출연기관이죠. 근데 철도공단은 역세권에서만 도시개발 사업합니다. 그리고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는 제주에서만 하겠죠. 자, 그리고 2번, 3번은 국가가 투자하고 출연한 기관이고 4번은 지자체가 투자한 거잖아요. 지방공사.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 도시공사 하는 것들이 다 퉁쳐서 지방공사라 그래요. 그러면 이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왔어요. 자, 1번 국가 맞죠? 2번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원은 우리 공공기관은 여기 있는 6개잖아요. 여기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원은 해당 사항이 아니죠.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수공, 관광공사, 관공, 지방공사에서 공공사업자 이렇게 정리를 꼭 해놓으시고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는 안 물어봐요. 민간사업자는 다음에 민간법인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공공사업자, 올해 공공사업자, 민간사업자 이렇게 큰 분류하시고 자, 그리고 시행자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도시개발법 자, 이제 58번 환지 방식으로 개발 시도할 때 개발계획, 원래는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동의 얻어야 되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근데 수립한 개발 계획을 변경할 거예요. 변경할 때도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근데 경면 변경은 동의 얻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 경면 변경에 관한 규정이 일부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놔야라는 거죠. 그래서 법조항이 그대로 왔네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경면 변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경면 변경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게 경면 변경이 아닌 거, 이곳에 제외한 것을 경면 변경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울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스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면 변경은 동의 안 받는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 원래는 환지 방식의 개발 기술할 때는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동의였는데, 다만 그 개발 계획을 동의해서 개발 계획 수립했는데 수립된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동의였는데 경미한 변경은 동의 얻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경미한 변경은 우리 법에서 다음의 경우를 제한 것을 경미한 변경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자, 그거 봅니다. 자, 제외되는 면적이 종전 환지 면적이 적용되는 면적의 자, 얼마입니까? 여기는 10% 이상, 자, 100분의 10 이상. 그리고 또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제곱미터 자, 10% 이상. 여기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여기는 편입 제외되는 환지 방식 면적, 정전 토지 면적보다 10%. 그래서 10%, 3만, 그리고 10%. 자, 이렇게 이런 나왔을 때만 한번 이렇게 살짝 보세요. 그리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돼. 이거 가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스킵할 문제는 과감하게 스킵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정비법 들어가 볼까요? 정비법이 제가 어렵다고 그랬죠? 자, 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해야 되는 경우 그 주택 공급은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용적률 완화하고 건폐율 완화해서 더 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증가된 그 연면적의 일정 부분을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서 인수자에게 인수해 주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되면 그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용적률 더 올려서 더 지을 수 있대요. 할 때 그때는 그 증가된 연면적의 일정 부분을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서 인수자에게 공급해 주라. 그래서 이게 국민주택 규모 건설 공급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주택을 지어서 자, 그 공급 인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자, 그 인수자는 중앙정부가 될 수도 있고,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LH가 될 수도 있어요. 주택공사 등. 이들을 인수자라고 합니다. 인수자. 자, 그러면 답은 1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자, 그때 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공개 추천 방식으로요. 인수자를 선정합니다. 자, 그런데 선정된 국민주택 규모를 공급할 때 누가 우선 인수자냐? 항상 우리 정비법에서 우선 인수자 나오면 중앙정부, 지자체, 주택공사 등 여러분 누구하고 친해요? 여러분은 지자체하고 친해요? 중앙정부하고 친해요? 아무래도 우리하고 친한 사람은 지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인수자 그러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인수자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자, 이런 질문들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용적률 올려서 이렇게 연면적이 늘어났어. 그러면 이 부분, 일정 부분을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 지어서 인수자에게 공급하는데. 그러면 이때는 이 공급할 때 이 주택은 건축비만, 공급 가격에는 건축비만 받아가고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 왜? 요만큼 더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해서 줬으니까요. 자, 요 부분은 건축비만 받아가고 토지는 기부 체납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건축비만 받아가라 이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 규모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수해야 된다. 자, 원래 우선 인수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들이 인수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국장한테 요청을 한다. 자, 이것도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된다. 이런 지문들, 이런 지문은 참 우리 영어 문제가 아니라도 뭐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공급이라든지 이런 지문에서도 이런 건 똑같은 논리예요. 자, 우선 인수자 그러면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가 인수하기 힘들다 그러면 국장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한다. 이 두 가지 지문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틀린 것은 그랬는데 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 지문들 다 맞으니까 지문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0번 조합, 정비사업 조합이죠. 아까는 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이고,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조합이죠. 조합 임원. 이 임원에 관한 사항은, 조합에 관한 사항은 너무너무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임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할 때는 조합에 두는 이사 수는 5명 이상을 한다. 참, 조합 임원이다 그러면 조합장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조합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죠. 조합장은 1명이고, 자, 이사죠.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면서 사무를 나눠서 이게 하는 사무장들이잖아요. 사무를 분장하는 사람인데, 이사가 많아야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사가 몇 명이냐 그러면 이사는 기본적으로 많다. 그래서 이사는 기본이 3명 이상이고요. 여기처럼 토지 도용 소유자가 100명이 초과된다 그러면 이사 수는 5명이에요. 5명 이상이 돼야 돼. 기본이 3명,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이 초과된다 그러면 이사 수는 5명 이상이다.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 기 바랍니다. 자,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의 임기도 꼭 기억하시고, 임원의 임기는 몇 년이라고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합니다. 3년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보면 틀려요. 그 다음에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기도 하고 총회 이사의 대의원의 의장이 돼요. 대의원의 의장이 돼, 조합장. 그러니까 조합장은 대의원이 되는데 조합장이 아닌 임원,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총회에서 의사결정된 사항을 업무를 집행한 사람인데 이 집행부가 의사결정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근데 여기를 시험에 조합장을 포함한 그러면 안 돼요.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런 문구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어디든 다 공통적이잖아요. 틀린 것은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 자, 이건 뭐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주택법이든 임원의 겸직금지. 그죠? 그래서 임원이 같은 목적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은 겸할 수 없죠. 임원의 겸직금지. 여기서 조합장 하면서 반대해서 조합장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리고 또 임원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정비사업 전문조합 관리인이죠. 정비사업 전문조합 관리인.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조합 관리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비사업 전문조합 관리인은 자, 시장군수 등이 선정을 해줘요. 임원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뭐 선정해달라고 요청이 있다거나 또 임원이 사임해임으로 해서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 그 전문조합 관리인이 선정되면 임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조합 관리인이 선정되면 임원은 당연 퇴임해야겠죠. 대신 업무를 대행하니까. 그래서 전문조합 관리인이란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구다.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구가 뭐라고요? 전문조합 관리인. 그래서 당해자에게 전문조합 관리인이 선정되면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이런 지문들 기억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3번만 틀렸죠? 자, 여기만 틀렸고 나머지 다 맞습니다. 임원은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게 되다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또 보충해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자, 분양 미신청자 등의 조치. 자, 관리처분계획 분양 신청을 접수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분양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손실보상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분양 신청하지 않는 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분양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 그럴 때는 언제 손실보상 협의하라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이거 중요합니다. 분양 미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매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하라고 9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하라. 그래서 작년에는 이 90일이 나왔어요. 그러나 90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점 타이밍.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에 손실보상 협의. 근데 보상 협의를 하는데 보상 협의가 안 되래. 돈을 더 많이 달라고 막 요구하고 그러면 협의가 안 돼. 그럼 보상 협의가 안 되면 무서운 말이 있죠. 보상 협의가 안 되면
편은 누구 편일까요? 토지 등 소유자 법률은 누구 편일까요? 토지 등 소유자 편일까요? 아니면 조합인 시행자 편일까요? 예, 조합 편이에요. 그래서 예, 이 손실보상이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이네. 어떻게 하라고? 보상협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 신청하나. 그러니까 강제로 빼소하라 이 말이죠.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예, 법은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편이 아니라 조합의 편이구나. 자, 그러면 분양 미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청계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하고 그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예,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분양 미신청자 등에 대한 조치 90일, 60일. 자, 답은 예, 4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써보시고. 예, 그 다음에, 자, 요 문제가 어려웠네요. 추진위원회. 자, 추진위원회가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자, 사장님이 뭐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는 사항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등기 우편으로 통지해야 될 사항. 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이렇게 전혀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문제잖아요. 또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틀리라고 내준 문제인데 이럴 때는 건전하게 왜 할까? 왜 이 토지 소유자에게 할까? 뭐가 등기로 이렇게 해서 남들이 그냥 오픈돼서는 안 되는 등기로 받아야만 되는 어떤 개인적인 것이 아닐까? 뭐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풀면 아무래도 뭐 금전적인 것,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 문제 풀 때는. 자, 그러면 여기서 등기 우편으로 통지해야 되는 사항, 사업비죠. 사업비 분담 기준, 얼마큼 분담할 것이냐, 분담 기준. 그리고 동의 철회 및 방법에 대해서는 등기 우편.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예, 동의서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등기 우편으로 통지해야 될 사항. 여기도 한번 보고 스킵하는 거예요.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동의 철회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예,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담에 관한 사항, 철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그러면 여러분들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네, 정비사업비 분담, 돈의 금전적인 것들, 그죠? 네,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한번 요 정도 딱 보고 스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예, 토지주택공사 등이 즉 공공사업자일 때 작성하는 약정서가 뭐예요? 시행규정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행규정에 포함될 사항이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는 공공사업자도 시장군수 등도 있고 주택공사 등도 있고 신탁업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문제는 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규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규정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 시행규정은 자기들의 이제 약정서인데,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토지소유자 권리의무, 이게 다 시행규정의 내용이에요. 시행규정의 내용인데, 약정서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정이니까 시행규정의 내용인데, 다만, 여기서 문제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일 때 작성한 시행규정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서 우리 법에 시행규정이 쭉 이렇게 열거되어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지문이 나올 때는 그 단 제외되는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항상 뭔 내용을 물어봤다 그럴 때 항상 옆에 보면 항상 뭐가 제외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해서 내용을 다 이 시행규정의 내용, 뭐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이런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죠? 워낙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살짝 뭐가 제외되는 문구들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러면 예,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시행자가 이 토지주택공사 등 이럴 때 나오는 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전체에는 시행자가 신탁업자일 때 나오는 용어예요. 자, 그래서 신탁업자일 때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다른 사업에서는 다른 자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신탁업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시행규정의 내용이지. 자, 그러면 LH가 시행자일 때는 시행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죠. 신탁업자일 때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나온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일회출성, 예, 여기도 이제 일회성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시장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는 사항.
이것도 정비법이 참 까다로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정비법이 예, 공부를 많이 하지만 실제 엉뚱한 데서 막 문제가 툭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3개 중에서 6개 중에 한 3개만 맞겠다 생각하시고 또 출제가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도 꼭 나오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중심적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예,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근데 시장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는 자 내용 정비기반시설 원래 기반시설 정비계에서 기반시설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기반시설을 시장군수 등이 부담해야 될 예, 시설을 모두 골라라고 했잖아요. 부담해서 이것들이 다 기반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반시설은 시장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래서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예, 이러이런 경우는 시장군수 등이 예, 부담할 수 있다. 전부터 일부를 부담할 수 있어요. 그 뭐에 대해서 예, 이 시장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이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임시 거주 시설에 관한 사항.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배웠던 앞에서 배웠던 기반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반 시설이잖아요. 그럼 이런 기반 시설은 예, 시장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구나. 원래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 있는 토지등수자들이 기반 설치 비용도 다 부담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기반 시설은 시장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다. 그죠? 부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반 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임시 거주 시설 설치는 시장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공원 보이죠? 공공택지, 공공용지, 공동구, 공용주차장, 이 기반시설이잖아요. 이런 거 모르면, 자, 모르면 1차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접근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반시설과 임시 거주시설은, 예, 이 시장군수 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대요. 자, 예, 좋은 시설이니까 기반시설, 원래 기반시설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 구역 안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이제 설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이 기반시설이니까 전부 또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도 정리를 따가시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개발법, 정비법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33회 때는 참 정비법이 좀 어려웠습니다. 국토기획법, 개발법은 그래도 할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를 하는 게 공법은 굉장히 양도 많고 방법이 하는데 오늘 공법은 6조만 맞자 그랬잖아요. 근데 6조 맞으려면 국토기획법, 개발법 중심으로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국토기획법, 개발법 중심으로 하고요. 정비법과 건축법.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정리하시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나머지는 조금씩만 이렇게 중요한 출제분들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쉽게 60점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보려고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좀 쉬었다가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